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역전의 용사들 월요일 저녁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이제 대통령이 일을 잘하니까 두 분도 모시기가 어려웠는데 역전의 용사들 이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특별히 한 분 아주 스페셜한 유명 인사가 이 방송을 또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 와주실 정도로 인기 만점인 프로그램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웃으면서 방송 시작해. 너무 낯섭니다. 낯섭니까? 자, 낯섭니까? 네. 요렇게 해야 이제 약간 반전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2,200분 들어오셨는데 제가 좀 더 끌어모아야 합니다. 한 5,000분 정도 갔을 때 단독도 보도하고 오늘 숨어있는 윤석열 관련된 얘기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건데요. 이 방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다가 시간을 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을 때 구독자가 좀 늘었습니까? 엄청 늘었습니다. 아, 엄청이라는 네. 기준이 한 200명, 300명? 아니요. 한 4, 5천 명 늘었습니다. 우와. 네. 부럽습니다. 큰일 났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는 방송을 오늘 해야 하는데요. 구독, 좋아요는 스픽스가 아니고 전현희 TV에 대한 관심 좀 가지고 계시고요. 좀 이따가 제가 홍보를 한 번 더 할 거고요. 요즘 펑펑 우는 울보 중에 울보, 저보고 울보 했다가 정말 요즘 보니까 본인이 완전 울보인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근데 감정이 풍부합니다. 한번 이렇게 쏟아지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아니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 밤 11시에 하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교감이 좀 되는 부분이 좀 너무 있어요. 좋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네. 보시는 분도 같이 울어요. 야, 이게 요즘 참 이마뉴스는 이상호의 마감 뉴스 밤 11시 하는데요. 고발 뉴스가 요즘 메인 방송보다 이마뉴스가 더 잘 된다는 이야기 많고요. 어떤 날을 보니까 똥집이 2만 명씩 돼요. 그 제가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 역전 용사 하지 말고 나도 야간에 혼자 방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방송을 너무너무 재밌게 감성적으로 하던데요. 저는 한번 보면 나이트 가운처럼 된 이런 셔츠가 아주 컬러풀한 게 보기가 좋았는데 하여튼 고발뉴스도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전현희 TV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강소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이제 강소영 변호사가 우리 뉴스 리포터처럼요, 이제 뉴스캐스터처럼 이제 중요한 소식들은 전해주려고 스픽스도 오늘부터 좀 확 바꿔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좀 변화는 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눈물이 없는 김종욱입니다. 자, 김종욱 탄탄 TV는 지금 10,000명 넘으면 본인이 단독 방송을 한다고 해놓고 10,000명 넘었는데 아직 단독 방송 안 하고 계십니까? 이제 할 겁니까? 뭐야? 자, 할 겁니까? 라는 거는 하여튼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뵀는데 제가 자주 이렇게 만나는 한의사 한 분이 계세요. 이분 오늘 오후에 잠깐 뵀는데 야, 이제 대선 끝나면 방송 안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한테 3년 동안 너무 고통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당선된 뒤에 방송을 안 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요. 첫 번째는 중독된 것 같아요. 하나 있고요. 중독된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야, 요즘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 거 보니까 신이 나서 방송을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찾아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대해줍니다. 요즘 정치하는 맛 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방금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뽑고 난 뒤 잘하는 거 보면서 신이 나고 그냥 방송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찾아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거의 똑같은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저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 당 대통령을 이렇게 뽑고 또 자고 일어나 보니 느닷없이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효능감도 느껴지고 좀 굉장히 책임감도 느껴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할 질문 있습니다. 이건 대본에도 다 없는 질문인데요.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며칠 전에 이제 한남동 관저에 가서 식사를 하셨죠. 네. 한남동 관저 식사하셨는데 한정식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대요? 네, 그렇습니다.
반찬도 괜찮았습니까? 반찬,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반찬인데 된장 9국, 아홉 호박죽, 호박죽. 그리고 불고기 몇 점, 한 4점 정도. 예, 예. 그리고 옥동구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 이제 음식이라 기대를 했는데 한 점, 요만큼. 그러니까 옥돔 한 마리를 한 10명한테 나눠서 예.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아주 소박한 소박한데. 네,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밥 먹고서 배고팠죠. 아마 저는 괜찮은데 남성분들은 아마 좀 배가 많이 대부분 집에 가서 라면 고팠을 끓여 드셨겠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매우 소박한 네, 정말 아주 소박한. 한정식 세트라고 하는데 진짜 맨밥에 네. 반찬 몇 가지 우리 국민들이 먹는 야 이거 방송에 최초 공개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전 현직 지도부 모셔놓고 식사를 했는데 너무 그 찬이 소박해가지고 네. 야 공간은 대통령 관전데 밥은 서민들의 밥상을 먹었다.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이제 잘한 것이다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대통령님이 그날 쭉 말씀하시는 그런 데서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정말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것은 하기 싫어하시고 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런 게 이제 아마 그날 밥상에 나타난 것 그래서 아닌가 듣기에 싶습니다. 그 왜 대통령 시계 있잖아요. 그것도 안 주셨다는데? 그것도 안 만든다고 그러셨다는데. 안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이따 얘기 좀 합시다. 근데 지금 이제 식사와 관련 얘기를 좀 더 네. 여쭤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후식은 뭐가 나왔습니까? 후식은 커피하고 수정과 뭐 이런 거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나왔습니까? 그냥 과일하고 과일하고 몇 점 과일 몇 점. 네네. 그러니까 한 서너 개 나왔죠. 네네, 그리고 네. 음료는 뭐 주시던가요? 없었습니다. 헐.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있어요. 후식이 차라리 고구마였으면 더 나았겠다. 후식이 차라리 고구마였으면 좀 빼라도 좀 풀렸을 건데. 근데 거기 차가 안 나왔으면 고구마가 목이 막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박해서 네. 정말로 서민들이 요즘 살고 있는 게 이런데 이게 이제 아마 저희들이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밥상 하나하나도 네. 대통령과 정치인이 하는 이 행동은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식사를 했는데 이걸 뭐 취재를 누가 해가 보도할 일도 없고 대통령실이 또 알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이 이제 간다. 정말로 아껴야 한다. 그러려면 나부터 아껴야 한다. 대통령이 뭐 5억 10억 쓰고 5천억 1조도 썼는데 단 100원도 아까운 것은 쓰지 말자. 라는 자세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뽑는다고 고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시계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아니지만 대통령 이름이 새긴 이제 이름을 새긴 시계도 안 만든다고 일단 방향을 맞추는데 이사부 기자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정부로부터 사실 빈 창고를 넘겨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이 계속 연일 매수하면서 지금 뭐 상종가 치고 있는데 문제는 당장 이거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것 때문에 시계가 사실은 일종의 트로피 같은 거잖아요. 정권 획득의 상징으로 이제 나눠 가지면서 사실 그런 건데 좀 댓글 보면은 시계 나오면 나도 사고 싶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신데 사실 저도 한 번도 안 차봤어요. 대통령 시계. 근데 이번에 한번 나도 사서 진짜 차봐야지 그랬는데 수익 사업으로 하면 안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야, 빠르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실제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스픽스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하나 만들어라. 그럼 시계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주가라고 그냥 파놓고 이거를 이제 굿즈로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던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시계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뭔데요? 차라리 중소기업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디자인 같은 거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오히려 근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 쓸 수 있게 해주자. 아니요, 국민들이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요. 용사는 모르겠는데 청와대는 판매했었어요 옛날에. 예. 판매했어요. 시계를 가서 살 수 있어요. 네. 불주대 앞에 가면 이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예. 할 수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용사는 모르겠어요. 용사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소기업들하고 청와대랑 매칭을 해가지고 그분들 들어와 오셔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홍보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 말씀하신 대통령 그 봉황 같은 경우 휘장 사업은 그거는 함부로 저작권과 관련해서 허락해 줄 수가 없는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예.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약간 과장돼서 언론에 보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우리가 만찬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차를 기다리면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제 의원들이 농담 삼아서 이제 가는데 보통 뭐 선물이라도 하나 주는데 대통령님 뭐 선물 같은 거 없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시계는 없나요?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시계 해야 돼요? 네. 그런 취지로 이제 약간은 시계가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아마 이제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이제 많은 요청이 있으면 시계를 만들 수 있지도 않을까. 어떤 그렇게 분이 그 질문을 생각합니다. 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밥까지 넘어갔으면 됐지. 거기다 시계까지 만들어요. 농담으로 나올 때 배가 고팠다고 나올 때 배가 고파서 이게 뭐 이 어려운 시기에는 배부르게 먹고 나오면 요거도 먹습니다. 덜 먹고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야죠. 의외잖아요. 놀랍잖아요. 놀랍죠. 사실 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좀 뭐 실컷 좀 드셔도 되고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이제 그런 것까지 뭔가 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본인의 생각과 마음이어서 아마 식사도 매우 단촐하게 했다. 근데 저 전현희 의원님께서 관저 다녀오셨으니까 일단 개수영장은 대충 이제 다 얘기가 됐어. 근데 그 내부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원래 좀 식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미술관 같이 정말 돼 있던가요? 제가 이제 강경화 장관 외교부 장관 때 그때 관사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만찬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수영장이 없었고 정자도 없었고 밖에는 이제 그냥 잔디로만 되어 있었고 내부도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라 좀 약간 이제 허름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어제 갔을 때는 완전히 안에 이제 현대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하얀 이런 이제 한지 같은 걸로 전체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그래서 약간 깔끔한 현대식 그 박물관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인테리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나마 뭐 장식품 뭐 이런 거라도 있을 법한데 싹 가져갔겠죠. 네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완전히 다 가져갔거나 다 치워버렸다는. 그림이 제법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싹 가지고 그림이 그 식당 만찬장에 그림이 한 점이 있었어요. 모네 그림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진품인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그 디지털 그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벽에 부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못 해간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주인이 누군지 특검이 시작되면 이제 다 찾아낼 수 있겠죠. 국고로 구입한 것인지 정말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것을 전시해 놨다가 돌려간 것인지 그건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옛날 그 탐사 기자 주진우 씨에 의하면 그 김건희 여사는 그런 거 소유하는데 무력이 없으셔가지고 그림 같은 거 별도로 컬렉팅하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 기호가 변했는지 아니면 뭐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욕이 없다고요?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무력이 없다고 했었습니까? 그래서 무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요? 그림에 관한 한 물욕이 없다. 그림이 돈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러니까요. 무력이 없을 리가 매우 없는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기자님께서. 가방만 좋아하는 말씀하신 의도가 다른 의도셨구나. 가방만 좋아하는 6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좋아지고 그림에 대해서는 물욕이 없어지고 그런가 봅니다.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그 실제로 이제 그날 이렇게 모였을 때 대통령 또는 주변에 이제 우리 정현직 지금 지도부 그 구성원들 함께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네. 대통령은 어떻던가요? 자신감 좀 넘치게 좀 믿어달라. 제가 좀 잘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오광수 수석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간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걸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그것은 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느낌이었는지. 평소에 이재명 대표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사실 이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회의도 하고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진짜 거의 뭐 같이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뭐 토론도 많이 했고 전략도 많이 짰고 그래서 좀 스스럼 없는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되시고 나서 우리가 못 뵈니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네. 매일 뵀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보고 싶고 뭔가 서운하고 이랬는데 대통령님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도부를 만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옛날에 이제 추억이나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야, 역시 이제 우리는 뭐 미간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분은 딱 대통령 만나서 뭐 배는 좀 고팠지만 하여튼 맛있게 먹고 사진 찍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들께 최초로 오늘 전현희 의원이 공개하는 겁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아주 진품 같은 얘기 바로 스픽스 역전 용사들에만 듣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8,500만까지 들어왔어요. 와, 오늘 10,000명 가기 어려운데 제가 15,000명 한번 돌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좋아요가 2,500명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전현희 TV 잘 됩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는 동안 전현희 TV 구독 좀 하고 돌아오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전현희 TV 자, 좀 구독해 주시고요. 자, 이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제 재판이 오늘 연기가 됐는데 이것을 중단이냐 연기냐라는 것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오늘 국힘은 엄청 지금 발악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강성 변호사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공직선거법 파기한 송심을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원래 공판기일을 연기하면 다음 기일 연기된 기일이 언제인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정을 안 하고 추후에 지정하겠다라는 말은 날짜를 아예 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럼 법원에서 다시 날짜를 지정할 때까지는 재판 날짜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은 임기 끝날 때까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법원이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추정이라는 것이 영원히 그러니까 임기 동안 안 한다는 것이 확실한지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건 이것도 좀 법적으로 정리가 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분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예, 예. 제가 나서긴 그런데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중요한 그 거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예. 뭐 대통령 재직 시에 내란 외환과 관련해 가지고 소추 안 하게 돼 있는 부분을 적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대통령 임기 내에는 안 하겠다는 취지고 좀 확대 해석하면은 고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만큼 다른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전파 공유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욱 박사님.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이제 법제화시키 이게 문구가 애매모호하니까 이번에 이제 딱 소추라는 것이 그냥 재판 진행 중인 것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고법에서 먼저 판단을 해버리니까 국힘 쪽에서 막 고급 오늘 그 소위 말하는 동의하지 않는 유튜버는 다 나서서 이거 벌써 짜고 쳤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거든요. 아니 저는 저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소추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모르나요? 제가 법제연구원에서 이거 법제연구원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알기로 정부 추정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형사상의 소추가 뭐냐라고 규정된 게 있어요. 형사소추는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 즉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기소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냥 법조연구원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딱 박아놨어요. 그럼 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건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2기 대통령이 되니까 검사 스스로가 그냥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중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검사가 중지를 시키니까 판사도 재판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냥 다 끝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우 상식적인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대단히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다. 법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법을 만들자고. 그러면 자기들 말대로 소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소추와 관련된 애매모호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을 만드는 내용을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법을 안 만들어도 이미 소추는 기소와 재판을 포함하는 거라고 명확히 알고 있고 다 다수설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싸움을 걸어서 6개월 동안 소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저는 국민의힘의 법조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 제가 볼 때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배워왔나? 그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가지고 있는 변호사증?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지금 전현희 의원이 계시지만 그 정치인보다는 언론인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미 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에 다 인정했던 내용이에요. 이건 사실 이야기거리가 안 됩니다. 당연한 거를 그동안 눈치 보면서 정치적으로 편향했던 법원이 이제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이거는 논쟁적인 의제로 우리가 공중파나 그 공공 언론에서 이걸 다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임기 동안 이제 재판이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 작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12일 본회의가 이제 열리는데요. 예. 그때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근데 법제연구원에서 소추가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형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소추주의에서 소추의 개념이 기소와 재판 수행, 공소 유지 이게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걸 헌법과 같이 이제 연계를 하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불소추 특권의 기존의 재판 진행도 포함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헌법 교과서를 제가 사실 국회 도서관에서 다 찾아봤는데요. 네. 19개 교과서와 그 논문이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국힘에서- 압도적인 다수설이죠. 예, 국힘에서 그러면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소수설이 있긴 합니까? 제가 찾아본 데는 없었는데요. 없죠. 예.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네. 시종일과 하는 얘기는 소추는 곧 기소다. 기소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입 중에는 새롭게 기소 못한다는 거지. 기존의 기소가 된 거는 그냥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소추가 재판도 포함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네. 주장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긴다는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입법 과정은 그대로 12일 날 진행한다. 예, 하나만 제가 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헌법 제84조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막 흥분하면서. 근데 완전히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 검찰이 자신 있으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기소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 본인이 수사해서 잘못된 게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한다면 그렇게 검찰이 자신 있으면 기소를 나중에 하라는 거지. 면죄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포인트를 이상하게 잡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냐 뭐 이런 식의 논리적 정신 비약을 나간 하더라고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네.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 지지했던 국민들이 여전히 국힘을 믿을 것이다 또는 지지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얼마나 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송이 오늘 목소리가 좀 적다고 나오는데 저 우리 부조정실에서는 이게 실제 목소리가 적은 것인지 큰 문제가 없는지 댓글로 우리 담당 PD가 글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나만 소리가 작게 들리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오디오 전반적으로 올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지금 좀 잘 들릴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목소리가 좀 낮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더 확 키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제 10,000명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엄청 속도가 빠릅니다. 월요일 저녁에 요즘 여러분들과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야, 편하게 가신 분들 그래도 섭섭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 그때는 여러와 같은 성원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 방송 제 목소리 때문에 지나가다가 소리 들으신 분 다시 서비스로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강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강수 수석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누가 최종적으로 검증했느냐라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부 출신이 A그룹과 B그룹이 있는데 A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B그룹은 A그룹과 절대로 같이 하지 않으면서 특수부 출신이라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행과 이런 데 대해서 계속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B그룹에 이제 속해 있었고 또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검증을 받은 분이다 라고 했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미 지난 3년 동안 이분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의 의지, 방향에 이재명 대통령과
괴를 같이 했다라는 이제 내용을 제가 오광수 수석과 가까이 지내는 법조인들로부터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광수 누가 추천했나요? 추천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대통령과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자, 이 부분도 일단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니까. 오늘 경향신문에서 어떤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상욱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탄 쪽에 부동산 2개 필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이 주간경향에서 보도를 해서 이제 본판 경향신문에 4시 20분경에 이제 기사가 됐고, 아직 다른 언론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요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2개 필지인데 이제 매입 시점은 96년 정도니까 사실 동탄 지역이 그야말로 이제 산골일 당시에 별장 개념으로 구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이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탐사기자 생활 30년 차인데, 저는 보도 자체보다 이제 보도 전후 과정에 대해서 일단 유심히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이를테면은 이게 민사로 합의 조정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이게 일단 뭐 부동산 그 신탁과 관련해서 이제 명의 문제가 걸리는데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는 사안이죠. 민정수석 정도 되면. 근데 이게 쌍방 간에 합의 조정이 된 사안인데 어떻게 언론에 외화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좀 먼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과연 그랬을 때 이 사안이 검증 차원에서 유의미한 소재로 활용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사 합의된 내용이 십몇 년, 더구나 그 사안이 발생된 이후로부터 십몇 년 지나서 갑자기 이게 불거졌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소위 말하는 검찰 캐비넷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거 가정입니다만 사실관계가 100%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향후에 진행하게 될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한 검찰 내부의 캐비넷이 작동된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관계 조금 바로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요 사건이 네.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인 홍모 씨 관련된 거고요. 네네. 홍모 씨의 집안 사람들이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의 해명에 따르면 집안 어른들이 주택을 지으면서 이제 홍 씨 아내,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또 이제 지인에게 명의 신탁을 했다. 그래서 소송까지 해가지고 결국 법원의 판결로 오광수 아니,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단 2개 필지 중에 하나는 조정이 됐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결국 법원 판결이 한 게 나온 게 명의 신탁인 게 인정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모 씨 소유가 맞다. 이 부동산은. 그리고 법원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던 사안이어서 명의 신탁인 거고, 명의 신탁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불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직자의 재산 신고할 때도 다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다 누락했다. 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좀 느낌은 들고, 물론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부인 명의로 그것도 90년대 후반에 뭔가 투자한 것을 A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져가 있었는데 이제 돌려주냐 해서 내 거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붙었고, 한 필지는 합의 조정했고 한 필지는 아예 돌려받았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 내 건데 왜 당신이 뺏어갔느냐 하면서 이제 A씨가, 원한을 품은 A씨가 이거 다 부정하게 모은 돈으로 그 당시에 내한테 사라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 같으면 약간 이게 지금 뭔가 도덕적으로 흠집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 거 없으면 좋죠. 없으면 깔끔하면 좋은데. 좋죠.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인수위가 있어서 충분한 인사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과 시간이 있었다면 이게 어찌 보면은 이재명 정부 첫 인사와 관련한 하나의 그 시험대의 결과로서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상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고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지금 국정개혁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효용성을 극대화한 인사를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도대체 누가 추천했느냐,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속였느냐 말이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심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거론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성호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나 아니다. 정말 억울하다. 근데 공개적으로 그걸 밝히기도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추천했는지 얘기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여하튼 그런 과정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 캐비넷의 작동 여부 등과 함께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서둘러서 결정 내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제 일단 보도된 사항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데 경향신문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다 없다 전에 뭐 있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밝혀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일단 관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두 번째는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소유관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주장이 달라서 아마 법원에서 조정까지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8년 전후에 있었으면 지금 한 27, 8년 전에 있었던 것이 과연 지금 현재 검증의 방식으로 뭔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뭐 있는 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경향에서는 오강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불법으로 재산 은닉했나 이렇게 저는 제가 매우 의도적으로 제목을 뽑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기자 출신이지만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 양쪽 다 주장이 엄청 엇갈리겠는데 라는 것이 어서 일단 요 정도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도 지적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제 경위를 떠나서 검사 퇴직하는 2015년까지 재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민정수석도 이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사 시절 과거에 허물이 좀 있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본인이 판단한 건데 허물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검증 문제까지 걸어서 본인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한 간접적 사과는 어떤 언론 경향신문 통해서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국정 운영에 뒷받침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잘못이 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나면 그 작은 허물이지만 인정하고 나면 그다음 이 본인이 민정수석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켜봐야겠죠. 어떤 것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자, 냉정하게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강수 민정수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과 가장 결을 가깝게 하고 있는 매우 개혁적 성향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민변 출신 뭐 이제 이런 분이 딱 들어갔는데 이런 기사가 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하다. 네. 누구든지 이렇게 다 드러놓고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인사관리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에 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좀 깨끗해야 한다라는 뭐 시민들의 시각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경향에서 나올 만했겠다 생각이 들게 돼요. 예. 경향신문이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바로바로 나오면 그냥 보도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검찰 캐비넷이다라고 한다면 조정동보다는 한겨레 경향에 줄 가능성이 많죠. 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내용을 알면 어떤 과정에서 지금 검찰 캐비넷에 나와서 오강수 아이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이거 퍼뜨려서 누군가 써라 라고 해서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니 더 이상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일단 중앙경향의 보도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통화를 했는데 아마 강유정 대변인이 좀 더 늦게 발표하는 것 같고 일본 교도통신이 먼저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일본 수상과 직접 통화를 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강유정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9일 월요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발빠릅니다. 미국에서 이제 일본 꼭 순서가 정해 있는 것 같고 아마 내일 모레 정도는 시진핑 또 국가주석과 통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데 안정감도 있고 속도도 있고 또 뭔가 한일 관계가 좀 확실히 개선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일 관계가 이제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그런 이제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실용 외교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이지만 또 더불어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 과거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분명한 사과라든지 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배상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그 외 경제적으로는 이 일본과도 실용적인 외교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이번 이시바 총리의 통화로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안정감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과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다 좀 더 외교 관계가 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호 기자는 지금 대통령이 의외로 매우 안정되게 외교적으로 좀 약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인식이 없지도 않았는데 미국 대통령 통화하고 일본도 총리와 통화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탁탁 정해져 있는 뭐가 딱 흐르는 것처럼 너무 잘하고 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행정의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외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자기 국민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딜이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진리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다.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번에 이게 보면 일본이랑 먼저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쪽 그 내란당을 지지하는 자들의 선거 마지막까지 프레임이 이른바 친중 프레임이었단 말이야. 이재명이 되면 한국 다 뭐 국익을 넘겨줄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이랑 먼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다음은 시진핑이 될 텐데, 그리고 일본이랑도 지금 뭐 언론에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되게 골치 아픈 게 소위 말하면 그 징용 피해자에 대한 3자 변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했어요. 윤석열 정권 시 합의를 지속하겠다. 근데 사실 거기에 내심 그 상당히 그렇게 돼도 되는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피해자 90% 이상이 그 뭐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생활고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피해자 우선 원칙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본이 너무 싫어. 완전히 나 파탄 낼 거야. 라면은 갈 수 있어요. 나 그거 싫다. 3자 변제 거부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그렇게 일본이 원하는 것을 큰 일단 선물을 주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우리 쪽에서 이미 주도권을 잡았다. 네. 그래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지금 아마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아마 외교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일 동맹이 사실상 지금 붕괴된 상태나 비슷해요. 트럼프 상황에서 전혀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의 관점에서도 미국과 조정하고 중국과도 조정해주는 그런 진짜 이 지역의 킹 왕짱 조정자로서 완전히 되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G7에도 당연히 사실상 초대를 받은 거거든요. 오늘 김 박사 당장 나온 이야기가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과 일본도 스트레스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묘하게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하면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공동으로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오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 쪽으로는 굉장히 긴장을 두고 우리는 한번 협력을 해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뭔가 협상을 좀 일단 좀 우호적 상황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위성락, 이종석 매우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안 갑니다. 따박따박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뭐냐? 위성락 뭐 실장 같은 경우 한미 관계가 핵심이다. 그다음에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에요 지금. 일본이 미국과 관계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중일 관계를 또 다른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축이 만들어지고 한중일이라는 한 축, 한미일이라는 한 축.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예를 들면 우리들이 어떤 지렛대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저희가 중국을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근데 또 이제 미국, 일본 정상과 통화하고 난 다음에 바로 G7 다자 외교로 들어가서 다자 외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량을 보이게 되면 국제적으로도 또 예를 들면 나름대로 외교적인 역량이 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나누면서 중국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복원하는 과정들을 점진적으로 쭉 추진하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실제로 G7에 초대받았다는 거를 지금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저는 톤다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 지난 윤석열 난리 났을 정권에서 거예요, 아마. 3번 중에 실제로 중요한 이태리, 독일에서 초청 못 받고 일본만 갖다 바친 공로로 초대받았어요. 사실상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는 계속 패퇴됐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선된 지 일주일도 안 된 대통령을 완전히 인정해가지고 G7에 초대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초대받은 거고, 이재명에 대해서 완전히 국제적으로 이미 판단이 끝난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말로는 안 하지만 스트롱한 사람이다. 이게 이미 판단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이 지금 공격을 하고 예, 있어요. 예를 들어 안보는 미국,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 우리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어. 네. 라고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니네들과 내 말 잘 들어야 돼. 관세 협상할 때 내 얘기 잘 안 들으면 아주 피곤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전략적 유연성 얘기가 나와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주한미군이 원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으로부터의 우리의 방위를 지키는 동맹체제이거든요. 근데 야,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을 자연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투사할 수 있어, 보낼 수 있어, 그거 좀 양해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만에서 뭐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한미군 일부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 갖다 더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국 정부를 갖다 압박을 넣는 건데, 7월 8일인가요? 관세 유예 조치가 되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걸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보의 문제를 매개로 해서 관세 협상에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저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한중일이랑 구조랑 다자외교 구조를 통해서 나름대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G7에 초대받은 게 중요하다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EU에서 우리를 모시고 싶어서 난리거든. 네. 미국과 그 관세 전쟁 차원에서 우리를 우군으로 잡고 싶어서. 근데 EU의 주요 핵심 국가들이 오지 않습니까? 더구나 중국이랑 일본도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간절하게 원해요. 그러니까 그 한중일과 중일한에서 우리가 양쪽 그 블록에 있어서 균형자예요. 네. 우리가 중국 쪽으로 좀 붙으면 이게 힘이 확 실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행히 G7은 다자 외교 현장이야. 그래서 이를테면 트럼프랑 우리가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각국 정상들이랑 짧게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성, 균형자로서의 존재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트럼프로 하여금은 우리가 그다지 많은 숙제를 받지 않아도 돼요.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론에 잘 부각이 안 됐어. 뭐냐면 전작권 회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네. 라고 하는 거 명백하게 밝힌 거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행정의 달인, 행정의 천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교의 천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외교의 천재다. 외교의 천재.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제 등용한 인사들을 보면 정말 외교의 진짜 베테랑들을, 실력자들을 지금 등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재들을 활용할 줄 아십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에도 미국과 계속 소통을 했고,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 되고 난 뒤 미국에서 아니면 G7에서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밑에서 그동안 다 조율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런 이제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 그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전 세계의 유력 언론들을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 세계가 한국의 야당 대표로 이재명이 있구나 이런 것이 사실상 알려졌어요. 그래서 네.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뭐 일본의 그 외국의 유명 언론들은 거의 인터뷰를 했고 기자 간담회를 수시로 했고 한국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재명 야당 대표라는 이름이 알려졌고 그리고 또 인재들을 그때부터 등용을 하면서 사실상의 이제 외교 활동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또 지금 인사들이 보면 절묘해요. 우리 위성락이 이제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미 동맹파, 미국파 예, 동맹파죠. 외교가고 이종석 이분은 좀 더 이제 친중이라든지 자주파, 예. 이미지가 있고 김현종 이분은 오늘 이제 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지명 예정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 신사복을 입은 글래디에이터 국익 최대 외교 그래서 강대국가 통상 협상을 하지만 결코 뭔가 비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낸다. 이런 분들로 포진이 돼 있어요. 더구나 통일부 정동영 지금 내정자 같은 네. 경우도 사실은 내정이 됐습니다. 내정 아직 안 됐는데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아마평에 올라 있고 하마평. 이제 인사 이야기는 네.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외교의 그렇게 해서 천재다 이런 외교의 생각이 천재다라고 듭니다. 네. 하는데 저도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자주파 동맹파라고 하지만 절대로 한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 G7 정상회담을 가는데 외교안보라인 쪽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 시나리오가 정말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10개는 넘을 거다. 각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발언의 내용이 무엇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다. 실제로 그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조언을 하고 있는 그룹도 와, 놀라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A라는 사람 안을 받아들일 거냐, B라는 사람 뭐 이상호 기자가 평소에 더 좋다, 아니면 뭐 김정욱 박사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게 가장 부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G7 정상회담에 가더라도 의외의 성과,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과 가져올 거다. 또 정상회담의 내용에서 보면 형식이 아니라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굉장한 진척을 위한 사전 단계의 출발 지점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분한테 혹시 들어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은 대상이 아닌데 누구누구는 지금 아마 그 하마평에 올라 있는데 그분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매우 신중하게 하는데 의외로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근데 제가 하더라고요. 좀 교정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성락 그 안보실장은 뭐 예를 들면 친미 동맹파, 예. 그다음에 이종석 뭐 저기 지금 국정원장님은 뭐 자주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종석 원장님을 직접 모시고 같이 일을 근무했다는 청와대에 했어요. 예. 그다음에 제가 통일부에서 일해서 아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프레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이 갈등이 있었다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갈등이 연장선이 되고 그 갈등 때문에 인사 갈등이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갈등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등을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외교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상황을 알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에서 난리가 나면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또 그다음에 동맹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야, 난 자주파야, 동맹파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상식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달려들어서 싸움을 만들고 있다. 이 말씀. 근데 그거 예, 가지고 근데 갈등이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네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의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좀 싸우면 또 구경하는 맛도 있지. 뭐 그러면 자주파도 아니고 동맹파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제가 무슨 내막을 알아요. 예. 진짜 자주파가 거기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자주파, 동맹파 이런 이야기하면서 김종대 의원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상황들 이야기 들어보면 충분히 이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거고요. 좀 전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제 한일 정상 통화하고 나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수업을 하셨는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가 왔어. 제가 그냥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평소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좀 덜했으면 바로 전화했을 것 같은데 이상호 기자 같으면 내가 바로 전화를 했을 것 같은데 여쭤보세요. 호사카 오늘 유지 그래서 답변을 안 해요. 그 교수님 책망농 중인데 전화 드려도 될까요? 스픽스 정교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아마 문자를 안 보시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잠깐 전화는 답변할 시간을 벌는 겸
막 전화하는데. 예, 한 겸 제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갑자기 열받는 순간이 생각나는 게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외교적 포지션상 그런 시간이 있는데 왜 서둘렀나 도대체.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 가시적인 뭔가 협상을 더 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외교를 이용한 자신에 대해선 운동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정말 나라의 쉽다. 국익을 유지 교수님 팔아먹더라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뭔가 지금 자기가 생방송 그것을 중인데 이용해서 혹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한 그래서 사실상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매국행위였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일 쪽팔렸던 게 매번 이렇게 해외 순방 가면 너무 쪽팔린 영상들이 들어오잖아요. 뭐 계속 어디서 뭐 먹지 막 이러고 있고. 응? 언니 여기 가야 되나? 저기 메모를 가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메모해 오고 있으면은 이거를 앞에 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보고 읽고 외교적 결례는 물론이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 나가면 우리가 스스로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부끄러운 행동 안 하려고 그러고 부끄러운 행동 만약에 했어 그러면 스미마센 와타시와 니혼진데서 이러고 다니잖아. 근데 국제적으로 망신시키고 다녀서 항상 외국 나가면 정말 진짜 떨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실제 기대하셔도 좋고요.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 정권 초기에 허니문 시즌이니까 이해해주자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다.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도 여러분 발언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장관들이 본인이 임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뭔가 묻고 싶고 답을 좀 받고 싶은 이 마음이 임명자가 누구였나는 문제가 아닌 거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유 장관님 잘 계셨죠?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네.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뭐 현황하고 혹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 대통령이 이제 답답한 마음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지금 저 자리가 대단히 저들 입장에서 불편한 자리일 수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데 저기서 모두에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시간은 국민 전체 5,200만 시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사실 오늘 고법에서 이제 잠정적이지만 5년 동안의 이제 재판을 연기하는 게 나와서 뭐 마음이 서로 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몇 가지 질문 답변 과정에서 또 만족하지 못하는 또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과장까지 동석시켜도 된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때 업무 스타일이 저랬거든요. 주무관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뿌리 뽑았던. 네. 혹시 기재부 차관 김범석 차관을 뭐 국회에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 적은 네. 없습니다만 매우 좀 부적절한 발언을 네. 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뭐 물가를 잡지 못했다 이런 거는 자신들이 역할 제대로 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냥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 이런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진짜 똑같은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왜 이랬습니까 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고위공직자들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지만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거지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하는 그 정치적 불확실성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 불확실성을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얘기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주도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만들었다고 하든지 솔직하게 통칭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그 사이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월급이라 좀 줄여야지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저것 때문에 다 망해버렸는데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다. 김범석 차관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중형이 될지 뭐 옷을 벗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욱 박사. 그러니까 3년을 말아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3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경제 문제가 이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 적이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제를 탓하거나 아니면 야당의 발목 잡기를 탓하는 것 외에는 자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들 말에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적시 대응을 하잖아요. 라면 값이 오르잖아요. 딱 얘기해 버리잖아요. 명징하게 얘기하잖아요. 라면 값이 2,000원이 말이 됩니까? 적시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적시에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뭐야? 라고 딱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은 가공식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무슨 정치적 불확실성, 개떡같은 얘기죠. 그걸 뭐 정치적 불안정이 있다고 물가를 못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안 하고, 저는 더 공무원들을 잘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앞으로 닭고기 가격 잘 챙기십시오.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지금 브라질에 고병원성 AI가 창궐해서 한 두 달쯤에 우리한테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가격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도자라면 적시 대응도 필요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미리 예견하고 예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을 나눠주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뭐 그거 했겠습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이상한 얘기만 했을 거고, 그럼 그 아래서라도 그거 챙겼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챙긴 거죠. 그냥 거기 따라간 거죠. 응용하면서 본인들 누리면서. 저는 제가 잘 만났다. 앞서 바뀌겠습니다만 저는 저렇게 해야 된다. 경제는 적시에 대응하고 미래를 예견해서 공무원들이 뭘 할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그 회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차관 얘기 조금만 더 깊게 들어보면 더 황당해요. 뭐냐면은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가공식품 위주로 눌러놨다. 그러니까 계엄 전국에 불안하니까 가공식품 위주로 물가를 인위적으로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이재명 탓이에요,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눌러놨던 게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금 어쨌든 공직 사회가 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하는데, 차관 정도가 저런 인식을 하고 있으면 진짜 공무원들 믿어도 됩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한번 데려가서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공무원이 최고위직에 있는데 저 사람 믿고 나라 바꿀 수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는 저런 공직자는 사실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워낙 이제 일을 잘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뭐 브라질에 AI가 생겨서 닭고기 값이 올라가고 달걀 값이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도 하지만 이 귀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고, 또 보통 정치인들은 그냥 지나칠 일을 반드시 챙겨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늘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분인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이 차관의 경우에도 사실은 자신이 해야 하는 물가를 잡는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 아니면 부족했다, 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정치 탓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으로 혀를 끌끌끌 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가려야 한다.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우받고 인정 못 받는다. 혹시라도 줄 잡아서 이 사람 좋다고 정말로 허위 보고하지 말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검증된 사람들 올려야 한다는 것 정말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분 나쁘지만 이것은 오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죠. 지금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내란 수계, 자, 윤석열이 오늘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는데요. 무슨 젊은 애들인지 누군지 거기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구호를 외치는 그 목소리도 너무너무 이상했는데 그 장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실명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짓이 진짜 안 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김정욱 박사님, 저 젊은 학생들은 누구예요? 그 대체로 극우단체들이 있어요. 보니까 유튜브랑 연결되어 있는 극우단체들 같은 경우가 계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예를 들면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극우 유튜버들과 그 다음에 기독교 단체에 있는 메인들이 계속 단체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서 뭐 리박스쿨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 자금들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저기에 가서 모여있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야 진짜 20, 30대가 너무 극우화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다 어떤 그런 극우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로서 동원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광훈 나오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뭐 연세도 있고 다 우리 또래 또 이상이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참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좀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이제 보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뭐 윤석열에 대한 단죄 문제를 떠나서 저기에서 저렇게 막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이 기자, 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대처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애써 무시하면은 안 된다. 예. 크고 다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김종욱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리박스쿨이나 뭐 기독교 단체 그리고 전반스 일당 그런 친구들이 사실 최근에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MB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학원과 캠퍼스에서 저런 그 뉴라이트 운동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공들인 씨앗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지난 민주정부에서 이른바 시민사회 교육이라든가 민주시민 교육이 부족했던 부분도 반성을 해야 되고 언론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잘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이 둘을 지금 20대 남자애들을 키우고 있어서 의외로 저 친구들이 SNS에서 전파하는 팩트나 논리들이 대단히 그 휘발성이 크다는 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대응을 우리도 저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만큼이나 우린 좋은 의도로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유대학이라는 단체가 지금 대표는 아마 뭐 대학생 중에 한 사람인데 물러나 있고, 부대표라는 사람이 옛날에 MBC 사장이던 박성재 사장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유튜브 계정의 그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됐어요. 제재가 돼서. 그래서 동영은 떨어졌는데 지금 움직임은 황교안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거든요. 거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예. 어쨌든 이제 저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재판 받는데 이제 구속이 언제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위원은 왜 저 재판을 계속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뭔가 지금 뭐 탄핵까지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우리가 뉴스에서 좀 사라져 있는데 엄청나게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룸사롱 접대 문제 있죠, 재판 지속 문제 있죠, 또 윤석열 재구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특검을 통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그 재판부가 일단 진행하는 그대로 인정하고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탄핵까지는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예. 법원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뭐 재판부를 물러난다든지 재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감찰이나 이런 게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위원 재판사가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발 사건에서 이제 수사를 받을 예정이고, 실제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막 길길이 날뛰면서 이거 지금 직위원 문제는 따로 취재도 하고, 우리가 경찰 정보망 또 어떤 망 뭐 법원까지 이렇게 쭉 취재를 하면서 계속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단독 보도도 많이 있었고. 근데 직위원 문제가 지금 쏙 들어가 버렸는데 저 사람이 저 재판 계속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까, 이 기자? 일단은 사실 그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 구태타와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특검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으나, 대선 과정에서 뭐 행정
이어서 사법까지 뭐 너희들이 관장하려고 하냐 뭐 그런 정치의 역습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저희가 톤다운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정권 초반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조심하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근데 저는 적어도 3개월 향후 6개월 이내에 적어도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부분들은 동력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해서도 네. 뭐 40명, 뭐 30명 찔끔 올리는 선에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직위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수사 촉구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경찰이 그 지난 그 체포 방해 행동과 관련해서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지금 수사 중이고 소환 통보했는데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례, 3차례까지 불응할 시에는 구속영장이 경찰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신병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내란 재판이랑 병합돼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갈 수 있나요? 일단 윤석열은 구속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의 네. 문제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가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사건들이 무지무지 많지 많죠.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자체 내에서도 지금 수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병합되고 이러면은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병합될 경우에 더 이상 재구속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가로 돼서 이 병합이 되면 이제 재판부를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이렇게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다른 재판부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의 문제이지 이 윤석열은 구속을 면할 수가 없다. 예, 뭐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피곤하셔서 떠나 계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취재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위원이 지원되는 룸사롱 접대가 사라졌습니까? 없습니까? 저 재판부가 윤석열 계속 재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대법원도 아무 말이 없이 조정도 하지 않고 감찰 결과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법관 회의도 지금 미루어져 버린 것 같고요. 뭔가 이제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지 저희들이 열심히 추적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지켜주셨는데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TV와 관련해서 지금 94,900명쯤 되네요. 네. 방송 전에 94,900명이었죠. 800명이었어요. 아, 그러면 100명 정도 늘어났는데, 네. 여러분 오늘 95,500명 채워드리고 오늘 전현희 의원이 의정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전현희 TV 구독 좀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오강수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해서 정말로 딱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수습되고 정리되는 과정. 걱정도 많이 했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오늘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지만 이 내용에 대한 검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다. 긴 시간 동안 이 분을 봐왔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하루 동안 저희들이 긴급 여론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오강수 민정수석 임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자, 어저께 했습니다. 딱 24시간 지금 지났습니다. 2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20만 명. 와, 스픽스가 하는데 20만 명 투표했다는 대단합니다. 거 놀라운 일인데, 자, 이해해야 한다가 54%고요. 잘한 일이다가 21%입니다. 그러면은 75%고요. 취소해야 된다는 것은 12%에 불과합니다. 잘 모르겠다 유보하는 분도 13%인데, 이 집단지성의 발로가 결국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년간 지켜보면서 검증한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특수부 검사 출신의 A그룹과 B그룹이 있는데, B그룹에 속해 있는 A그룹은 한동훈, 윤석열, 박영수 쭉쭉쭉 다 있더라고요. B그룹의 멤버들은 그렇지 않은데 대체로 평이 괜찮고, 그리고 검찰 내에서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왔던,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에게 어떤 경우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거기에서 탄압받고 피해받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이라는 것,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의지, 검찰개혁의 목표,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태어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을 100% 수용한다라는 검증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단독으로 전해드리면서, 결국 저 하루 동안 있었던 집단지성의 결과와 지금 수습되는 이 과정이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전현희 TV 구독을 얼마나 해 주셨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현희 TV 구독을 몇 분이 하셨는지 무슨 보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막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도 부탁도 드리고 또 잘 해드리고 좋은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함께 계속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말씀 미란님, 홍길동님 그리고 광보 형님은 스픽스 유튜버는 바로 내 친구다. 어저께 인천에서 네. 실제로 현장 노동일을 하시는 분이 꼭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와, 이분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잘못됐던 것을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면서 이재명 대통령 성공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실패, 그것은 나라가 윤석열 같은 괴물 정권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호남 출신이신데 막노동을 하신대요. 한 1년 정도 지금 일이 없대요. 그런데도 좋은 나라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 때문에 구구절절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정치적으로는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번 더 제 전화번호 공유해드리면 010-8596-0073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제가 업무용 전화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010-8596-0073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방송에 제가 참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광고하는 동안 전현희 TV는 계속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신규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긴데요. 혜택 잘 비교해 보십시오. 23년 동안 60만 명에게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산법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꼭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와, 우리 이제 초대형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픽스몰입니다. 이제 실제로 가격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품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인터넷 최저가로 저희들이 판매하는데요. 스픽스몰은 공동구매 사이트처럼 운영을 합니다. 방송 특가로 지금 3개월 챗박스 소팔메토와 옥타코사노를 39,900원에 판매를 하는데요. 회원 가입하면 38,900원. 이상호 기자, 이 가격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최저가란 말씀이시죠? 최저가. 최저가이고 이 이상 가격이 더 싼 게 있으면 상하제약, 50년 전통 상하제약이 10배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제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요. 저녁에 상하제약과 한의사 강남 1타 중에 1타 한의사가 직접 와서 저 제품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면서 정말로 획기적인 상품까지 추가로 드리면서 공동구매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스픽스몰이.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검색을 자, 스픽스몰 치면 되고 QR코드 저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가격 다시는 없습니다. 50년 전통의 상하제약과 스픽스가 손을 잡고 공동구매의 시장을 엽니다. 품질 자신 있고요. 가격 자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는 동안에, 이 방송이 살아있는 동안에 스픽스에서만 정말로 39,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자, 댓글창에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댓글창에 우리 상품이 올라가 있으니까 스픽스몰 회원가입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요. 회원들이 하루에 몇백 명씩 늘어요. 몇백 명씩 늘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곧 2만 명의 회원이 될 거고요. 우리가 10만 명 정도의 회원을 만들어서 공동구매 사이트로 대한민국 최저가의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자. 10만의 힘으로. 예. 10만의 힘으로. 그리고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6, 700억 정도를 납품하는 회사도 저희들하고 조인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질 좋고 값싼 과일도 공급하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구독과 응원의 격려를 이제는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립니다. 이야, 됐다. 자, 박수. 전현희 TV 95,000명 넘어섰습니다. 와,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스픽스에 대한 구독, 좋아요보다는 전현희 TV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어떻게 전현희 의원이 국민을 배신하고 본인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압박도 넣고 응원도 격려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듯이 전현희 의원도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국제적 위상도 높이고 국내에 있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민생과 현안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하는지 엊그제 그 관제에서 식사했을 때 매우 소박한 식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여당 지도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통령 뽑으니까 저도 요새 약간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좀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너무나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모시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고생값 하시지만 더 좋은 정치 또 기회 오니까요. 참모들도 정말로 노력하고 고생하시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루리님, 하늘꽃님, 짱님, 그리고 본수님, 꽁님, 람씨님, 오마이사대님, LYN님, 우와 전현희 의원님 구독했습니다. LYN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몽님, 수구레뉴스님, 광보형님, 이루리님, 발레사랑님, 찰리님 다 소개는 못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주신 그 진심과 정성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이재명 화이팅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네.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이재명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